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투자 지표 중 하나인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그리고 채권 가격의 이 금리라는 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의 정의부터 보면 금리는 돈의 가격, 즉 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돈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시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 금리는 올라가고 대신 수요 대비 공급이 오히려 더 많으면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이자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0에서 90년대는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했던 시기죠. 그만큼 투자를 크게 늘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장 사장님들은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또 설비 투자도 늘리고 생산도 더 많이 했던 시기죠. 이 시기 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금리는 당연히 높았겠죠. 당시 금리는 무려 10%대였습니다. 예금이자도 높았지만 이 대출이율도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3저라고 해서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에 와 있죠. 현재 우리나라 예금금리 역시 1%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이 아닌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죠. 부동산 리츠나 펀드, 주식, 또 금 등 말이죠. 그럼 이 금리를 과연 누가 올리고 떨어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기준금리란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즉 모든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죠?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랑 직접 거래하지는 않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이 시중 은행들과 거래를 하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페드라는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해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즉 시중은행들이 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빌릴 때 이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이고 미국은 0에서 0.25%입니다. 자, 그럼 중앙은행들은 이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고 내릴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달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과 같이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립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투자도 안 하고 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금리까지 높으면 사람들이 투자나 소비를 할까요? 생각해보면 사업하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대출받기 부담스러울 거고 일반인들도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까지 높으면 소비를 안 하고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겠죠. 그런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 사업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이 공장 사장님은 기계 설비도 늘리고 또 생산도 늘리고 거기에 고용도 같이 늘지 않겠어요? 또 금리를 낮추면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니 좀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저축 대신 소비를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는 언제 올릴까요? 금리를 내리는 거와 반대로 경기가 과열됐거나 경기가 회복됐다 생각했을 때, 즉 물가가 안정되고 이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이 자산 가격의 속도를 조절할 때도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은 저금리와 경기가 이렇게 상승할 때, 그때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원리로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할 땐 채권과 안전자산, 금, 달러 같은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를 한번 볼까요? 1990년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 이슈와 또 기업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확대로 이 고성장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기업들은 대출을 크게 늘렸고 이 전에 환율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 빚까지 받아쓰기도 했죠. 경기가 좋으니까 고용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80년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85년 9월 이 플라자 호텔에 5개 국가가 모여 플라자 합의라는 이 엔화 강세를 용인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엔화 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으로 이 수출이 빛을 발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역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 그 시기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머징 국가들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슬슬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건전성이 더 높아 보이는 국가, 이런 미국 같은 국가가 이자를 더 많이 준다면 당연히 자본이 유출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이 엔화 약세로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국내에 들어왔던 이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달러 원 환율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고 이걸 막고자 이 외환 보유고에 있던 그 달러를 꺼내서 이 외환 시장에 파는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빠져나가는 달러 자금을 막긴 역부족이었죠. 당시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전 이 외환 보유고는 고작 2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겪은 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 돈의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후 돈의 양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부족하니 이 돈의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지만 이 성장이 적을수록 지속적인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보통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0.25%씩 조정을 합니다. 큰 폭으로 한 번에 이 금리를 조절하게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는 평소와 달리 이 0.5% 이상으로도 금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기준금리에 맞춰서 예적금과 이 대출 이자율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럴 때 금리라는 건 우리의 예적금과 대출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증시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고 파란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중간중간 회색선은 미국의 불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불황 때마다 금리를 인하한 게 보이시죠? 그때마다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래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금리를 떨어뜨렸을 땐 경기가 안 좋아서 똑같이 미국 증시가 떨어졌지만 이 저금리를 유지했던 시기부터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시킨,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때는 이 증시도 같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와 금리의 흐름은 계속 반복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의 차이일 뿐 위기도 항상 반복이 되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제가 하락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고 저금리로 이 은행들은 대출을 늘리고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또 통화량이 증가하고 풀린 통화 즉 돈으로 이 투자나 소비를 하게 돼 경제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감소하고 대출을 줄이면 또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꺾이는 순환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판단을 고용지수와 물가지수 등을 참고로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작년에 3.5%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거의 완전 고용을 보여줬던 미국이었지만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8%대입니다.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겠죠. 다음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진 않지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3월에서 5월달까지는 이 마이너스 물가가 계속 지속이 됐고 6월부터는 차츰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다고 바로 또 금리를 올리진 않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해 신중하게 금리를 조절하곤 합니다. 또 미국은 금리를 예고도 없이 조정하진 않고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FED의 파월 의장은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였는데 이번 8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고용 유지에 필요하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물가를 평균 2%에 맞추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장기적인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라면 앞으로 금리에 대한 이 발표는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무조건 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이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을 할 때 몇 억, 서울 같은 경우는 몇십억 하는 주택을 내 돈을 다 모아서 현금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보통 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저금리에 대출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고금리 때가 많을까요? 당연히 금리가 낮을 때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주 목적의 집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목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은행에 넣어봤자 이율이 얼마 안 되니까 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이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구입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물건을 한정적인데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도 다시 생산을 잘하게끔 이 경기를 살리는 데 있었는데 한정된 이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2000년대부터 이 저금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풀린 이 통화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M2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건데요. 환율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췄어요. 미국은 3%대로 낮추고 우리나라는 1%대로 낮췄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건전성도 우수하고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보다 금리까지 더 높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투자자라면 돈을 어느 나라에 맡길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이렇게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금리를 많이 주고 또 성장이 있어야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기준금리를 정할 때 이 자국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 이 주변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또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저금리를 유지했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됐다 해서 또 금리를 막 올릴 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금리로 가계와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받았던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칫하다가는 기업이 도산되고 또 가계 경제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으니 이런 뉴스 기사 제목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을 풀고 또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지금 당분간 금리 인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벌써 제로금리에 진입한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도 현재는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정부는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이 또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고 또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와 이 재정 정책을 쓰기 시작해서 3월 이후로 증시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적금만 했던 분들도 증권사 계좌를 뜨기 시작했고 현재 증권 투자도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투자 중 가장 위험한 투자는 모르고 하는 투자입니다. 적어도 투자하기 전에 나의 자산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는지,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투자하셔야 되겠죠. 금리의 상승과 하락처럼 경기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번이 꼭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또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다음 상승기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지금부터 공부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하셔서 너무 초조하게 투자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투자 방법은 내 자산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적립식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